조디 후센트룻은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의 CBS 계열 지역 방송사인 KIMT에서 모닝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였습니다. 1995년 6월 27일 화요일, 평상시 도착 시간을 한참 넘어선 새벽 4시가 되도록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프로그램의 PD인 에이미 쿤스는 조디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깨웠고 회사로 바로 가겠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즉각 달려간 경찰은 거기서 그녀가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수상한 흔적들과 마주합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그녀를 지켜보던 스토커였을까? 아니면 광적인 팬이었을까? 수많은 가설들이 난무한 가운데 이 사건은 28년째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1968년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조디 후센트룻은 큰 언니와는 18살 터울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미네소타 토박이로 세인트 클라우드 대학을 졸업하고 시더 래피즈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인턴과 리포터직을 거친 뒤 93년 KIMT에서 아나운서직에 합격 후 활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방송되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 그날 뉴스거리를 챙기느라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디가 아직 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에이미 PD는 조디의 집으로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3시 30분을 이미 40분가량 넘어선 상황. 둘 사이에는 어느 하나가 지각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전화를 하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온 조디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전화를 받은 조디는 샤워를 하고 화장품과 헤어드라이어 등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머리가 젖은 상태로 30분 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 30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오지 않았고 에이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응답기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곧 5시가 됐고 방송을 펑크 내서는 안 된다는 급박함은 조디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게 했습니다. 에이미 쿤스는 결국 조디의 대타로서 아침 뉴스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에이미는 직장 동료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부탁합니다. 방송에 애착이 남달랐던 조디가 이따금씩 지각을 한 적은 있었어도 방송을 펑크낸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침 7시 13분, 경찰은 신고 전화에 즉각 대응했고 3분 후 현장에 도착합니다. 젊은 여성이 회사에 결근을 해서 아무 일 없는지 확인차 점검을 나간 것이었지만 현장에 펼쳐진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경찰은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조디의 빨간색 마즈다 미아타 주변에 그녀의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허겁지겁 떠나다가 물건을 빠뜨려 두고 나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하이힐이 벗겨져 있었고 헤어드라이어와 헤어스프레이 그리고 귀걸이와 같은 평소 방송 전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것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약간 구부러진 듯한 차키와 하이힐 신발이 바닥에 끌리면서 만들어낸 자국은 당시 급박히 돌아가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아파트 매니저의 도움으로 2층에 위치한 조디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저항의 흔적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남겨진 빈 맥주 캔들과 선반 위에 놓여있던 마신 흔적이 있는 2잔의 와인잔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던 그녀를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던 걸까?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시트 커버가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싱글로 알려진 그녀의 집에 남자친구 혹은 남자 손님이 다녀간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급박하게 집을 나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잘 정돈된 침실의 모습도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웃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입니다. 조디의 아파트 컴플렉스는 A, B, C 이렇게 3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략 8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디의 아파트인 C동은 12개의 유닛으로 15명 남짓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디가 실종될 무렵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아파트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1의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격담을 경찰에 알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랜디 린더멜이라는 이 목격자는 당시 조디의 아파트 컴플렉스와 같은 거리에 살고 있었고 통근할 때 그곳을 매번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새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C동을 지나쳐 가는데 조디의 아파트 입구 쪽에 80년대 중반 모델인 흰색 포드밴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의 전면은 도로 쪽을 향해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차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아쉽게도 운전자나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디의 차 주변에 남겨진 흔적과 심상치 않은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증언, 그리고 흰색 밴 목격담까지 고려하면 누군가가 그녀를 의사의 반에 데려가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남자가 경찰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존 벤사이스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약간은 흥분된 어조로 자신이 조디가 살아있는 걸 본 마지막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전날 자신의 집에 생일 파티 비디오를 보러 잠깐 들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구미가 당겼지만 당장은 현장 감식과 조디의 행방을 쫓는 것이 먼저였기에 나중에 생일 파티 비디오를 가지고 경찰서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디의 차에 대한 감정을 우려하는 한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뒤편으로는 위네바고 강이 흐르고 있었고 캠핑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시작점으로 반경을 점차 넓히면서 그녀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조디가 실종될 무렵 주차되어 있었다는 수상한 흰색 밴에 대한 수사도 벌였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어느 하나 비슷한 밴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역 신문사의 수소문에서 해당 차량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는 차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문 배달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흰색 밴이 조디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차량을 타고 그녀가 사라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소행이었을까?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의 짓이었을까? 빗나간 집착을 가진 광적인 팬의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우연히 기회를 포착한 포식자의 소행이었을까? 수상한 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조디의 가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전에 있었던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조디가 조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차로 집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8개월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와 통화할 때 울음을 터뜨렸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호신술로 태권도를 배우기도 한 그녀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당시 그 일에 대해 신고한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흰색 픽업 트럭이 집까지 따라왔다는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종류가 달랐던 점도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1995년 당시는 공중전화번호부에 조디의 실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그녀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침 6시와 정오 뉴스를 진행하던 그녀의 스케줄은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좋지 않은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원한을 품거나 치정이 얽힌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친근감 있는 성격이었던 조디는 친구가 많았고 어느 누구와도 트러블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었지만 KIMT에서 아나운서직을 맡으면서 그녀는 커리어를 쌓아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목표에 올인하고 있었다고 그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인기 앵커였던 카니 청이나 폴라장과 같은 미국 전역에 알려진 아나운서를 꿈꾸던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작은 도시에서 지역 방송 아나운서로서 겪는 좌절감과 큰 시장을 향한 당찬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작은 일상에 관한 이야기도 일기장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한 남자의 이름이 경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존 벤사이스였습니다. 실종 당일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 바로 그 미스테리한 남성이었습니다. 농부에게 옥수수 종자를 판매하는 딜러를 관리하는 매니저였던 그는
조디보다 22살 연상으로 KIMT 스테이션 근처 오피라는 바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디가 그와 인연을 맺은 지는 실종이 있기 전까지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 둘은 불과 실종이 있던 지난 주말에도 여러 친구들과 그룹으로 수상 스키를 즐기는 보트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여행에 대한 즐거웠던 기억과 감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둘 사이가 연인 관계는 절대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조디가 친구 이상의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고 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실종 전날 같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종 약 2주 전쯤 조디의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비디오를 같이 보기 위해 골프 경기 후 조디가 그의 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시청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경찰은 실종 전날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방송을 끝낸 조디는 아침 9시 메이슨시티 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천둥이 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때문에 라운딩은 중간에 중단되었고 중간에 잠시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다녀온 뒤 오후 내내 클럽하우스에서 후원자들과 방송국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있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그녀가 최근에 집으로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 때문에 다음날 전화번호를 바꿔야겠다는 말을 하는 걸 듣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는 그녀에게서 불안한 기색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클럽하우스에서 떠난 것이 목격된 시점은 저녁 8시경. 다음으로 그녀의 행적이 확실히 확인된 건 저녁 8시 14분. 다른 주에 사는 친구 켈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었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대신 전화를 받았다는 켈리의 남편은 조금은 들뜬 목소리로 주말 수상스키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은 조디를 기억했습니다. 아침 방송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해서 오늘 전화를 줄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조디가 저녁 8시에 클럽하우스를 나선 뒤 존의 집에 들려 17분짜리 생일 파티 비디오를 시청 후 집으로 돌아와 8시 14분 친구에게 집에서 전화를 거는 일이 가능한 걸까? 경찰은 이러한 타임라인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말합니다. 골프장에서 존의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그럼 8시 10분 도착 후 17분 분량의 영상을 보고 바로 떠나서 거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갔다고 해도 이미 8시 30분이 넘는 상황이 됩니다. 조디의 그 다음 행적이 확인된 건 다음날 새벽 4시경. 에이미 쿤스가 전화를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존 벤사이스의 당일 행적은 아침 6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됩니다. 라다나 우드포드라는 여사친이 그의 알리바이였습니다. 존과는 아침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라고 밝힌 그녀는 당일 아침 6시에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존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지금 몇 시냐고 물었고 오늘 아침에 산책하러 갈래? 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 피곤하다고 말을 했고 여사친이 1시간 정도만 산책 갔다 오자는 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6시 30분에 그의 집에서 그와 만난 그녀는 7시 30분, 7시 45분까지 산책을 마친 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날 아침 존의 모습은 어땠을까? 평상시 같으면 존이 아침 운동을 주도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이날은 왠지 피곤해하면서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여사친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어제 저녁 조디가 집에 와서 생일 파티 영상을 같이 보다가 10시 30분쯤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평상시 취침 시간을 훨씬 넘겨 잠이 들어 피곤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존의 여사친의 진술을 들으면 다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일단 8시 14분 조디가 친구에게 전화를 건 타임라인과 맞지가 않으며 경찰한테는 영상을 본 후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무려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같이 있었다고 여사친에게 말한 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일 아침 방송을 소화한 후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그의 집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은 공공연히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입에 올린 적은 없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여기에 겉으로는 조디와는 아빠와 딸 같은 사이다,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보트의 이름을 조디라고 지은 그의 괴이한 행동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대중과 트루크라임 포럼에서는 그를 범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디 집에 있었던 빈 맥주 캔들과 다 마신 2잔의 와인잔, 그리고 화장실 시트 커버가 올려져 있었던 점을 들어 조디가 그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그날 존이 조디를 찾아가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일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굳이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주차장에서 그녀가 지각을 한 날 여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벌였을까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들고, 만약 그랬다면 왜 그를 목격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의아함이 듭니다. 빈 맥주캔과 와인잔은 누구랑 마시고 남은 흔적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아닌 다른 친구였거나 그녀가 여러 번에 걸쳐 마신 것일 수도 있고, 화장실 변기 시트 커버는 속이 안 좋아 구토를 하기 위해 올렸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조디의 차에서 발견된 유일한 법의학적 증거인 손바닥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던 점도 그를 용의자로 단정짓는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종합하면 그의 진술이나 행적, 그리고 조디를 향한 그의 태도가 수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범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도 그의 기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2번이나 대배심을 통해 존 벤사이스를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고, 2017년에는 그가 1999년과 2013년에 소유했던 2대의 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GPS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가 은닉 장소를 방문했을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GPS 기록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용의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1997년 미네소타 우드버리 경찰국의 제이 알베리오와 크라임 리포터 캐롤라인 로우가 조디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 모를 한 남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토니 잭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97년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여성에게 몹쓸 짓을 벌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과 리포터는 그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던 중 그가 1995년 조디의 실종 당시 그녀의 직장인 KIMT 방송국에서 불과 2블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상을 물색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차의 준비물을 사전에 챙겨 현장에 도착, 이를 벌인 그의 행동 패턴이 주차장에서 조디를 주시하고 있다, 차에 태워 데려간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니 잭슨은 조디 후센트롯을 TV에서만 봤을 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그가 조디와 한 바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사우스 브리지 라운지로 가자고 해서 갑자기 거긴 왜 가려고 하냐고 묻자 조디 후센트롯이 그곳에 자주 출몰한다면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에 갔더니 진짜 조디가 있었고 토니가 그녀에게 다가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그를 조디의 실종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웠지만 그와 같이 감옥에 있었다는 한 사람의 제보는 경찰에게는 꽤 솔깃하게 다가왔습니다. 토니가 자신에게 조디에게 한 일을 털어놓았고 그가 쓴 랩 가사에 그녀가 있는 곳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다는 요지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은 육체가 티핀이라는 지역 사일로라는 이름의 마을 인근 농장에 있다는 내용의 랩 가사를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경찰은 해당 지역에 경찰과 수색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큰 소득 없이 끝나고 맙니다. 1999년 메이슨시티 경찰국은 인터뷰,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거 기록이 포함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토니 잭슨을 용의 선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조디의 실종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그녀의 직업과 연관시켜 혹시 그녀가 취재하고 있던 사건 때문에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쾌락적인 물질에 대한 검은 거래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조디는 사건 취재를 하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또 꿈꾸던 일은 뉴스를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디의 실종을 그녀에게 배정된 사건 취재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녀의 실종을 다룬 각종 프로그램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빌리 푸른 사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리 푸른은 조디와는 바에서 만나 알고 지냈던 사이로 조디의 실종이 있기 2달 전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밀실에서 벌어진 이 미스테리한 사건은 경찰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빌리의 가족은 사립 탐정을 고용하면서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디가 그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해 취재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사립 탐정이 사고로 결론을 내면서 두 사람의 사고 간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무위에 그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범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프로파일러의 시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전직 FBI 행동분석팀의 프로파일러와 한 탐사보도 기자 사이에 있었던 대담을 문답식으로 몇 가지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장을 보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조디의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의 차 마즈다 미아타가 있었던 곳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 불과 12걸음이면 닿는 거리다. 그녀의 집과 차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사전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을 노려 기습을 감행한 것임을 의미한다. 무엇을 할 건지, 어디서 낚아챌 건지 미리 계산을 해둔 사람이다. 따라서 사전 계획 없이 현장에 찾아가서 상대와 대면한 상태에서 둘 사이에 발생한 어떤 일이 확대되면서 일이 벌어지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은 서로 간에 더 많은 접촉을 발생시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소리 지름 같은 것이 뒤따르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이 있긴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911에 신고할 정도로 소리가 컸거나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행임을 말해준다. 두 번째 질문, 왜 화요일 아침이어야 했나? 잘 모르겠다. 범인이 판단컨대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조디는 아주 바쁘게 살았고 활발한 사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한 시간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광적인 팬이 그녀의 아침 방송 시간을 토대로 그녀가 언제쯤 집을 나서겠지 짐작하고 전화번호 책을 보고 집을 알아낸 후 찾아간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전에 이미 와본 사람, 지역을 탐색해본 사람이다. 방에 불이 꺼지면 차까지 타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녀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어쩌면 한 번의 사전 탐색으로 충분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질문, 현장에 조디의 물건의 일부가 흩어져 있었는데 범인은 다시 주워 담지 않고 그냥 갔다. 왜 그런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녀가 다른 사람과 어디로 떠났을지 모른다. 강력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범인이 현장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말해준다. 범인은 누군가 그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아침 방송에 나타나지 않으면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남겨진 수상한 흔적을 토대로 그녀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 쏟아진 그녀의 소지품을 그냥 두고 떠났다? 그 이유는 범인은 경찰이 그녀의 실종을 자신과 연관시키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이 조디와 범인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기에 자신이 벌인 짓이라고 추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장을 스테이징하는 경우와 반대 상황이다. 범인이 현장 위장을 시도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신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기 때문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스테이징이 없다는 것이 꼭 범인과 조디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이다. 네 번째 질문, 범인은 조디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기보다 모르는 사람이다. 전에 스쳐간 인연 정도일 수는 있으나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일을 벌이기까지
빌드업 같은 것이 관찰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는 조디와 로맨틱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여러 차례의 전화 시도 등이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게 이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디와 범인 간에 그런 빌드업이 보이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